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만 있어도 에너지가 막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거의 못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단석까지 앉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노션의 김보경 팀장이고요. 이번에 밤낚시 기획 총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교수님이 진행하시던 그, 그 주니어들과의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입사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걸 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뒤에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동아리를 오래 했어요. 연합 광고 동아리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4대동 중에 하나인 에드플래시라는 그 동아리에서 4년을 활동했습니다. 혹시 플래시 분들 계신가요? 없어요? 오늘 2명 온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동아리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25살, 6살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동아리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 20년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여자인 선배, 거기다 애를 낳고 복직하고 그런 선배들 중에는 제가 유일한 것 같기는 해요. 20년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만큼 저는 광고에 대한 열정, 광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쨌든 인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동아리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아까 공모전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모전에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동아리 가세요. 동아리에서 다 알려줘요. 되게 쉬워요. 쉬운 방법이에요. 저는 거기서 신입사원이 아니라 신입생 한 학기 빼고는 전부 임원을 했거든요. PR 학술부장, 총무, 기획홍보부장, 회장 다 했어요. 그만큼 동아리에 열정을 쏟았어요. 사실 제가 동아리에 열정을 쏟으면서 난 광고업계를 취업을 안 해야지. 어우, 광고 질려. 이랬던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원하지 않던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광고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전략적으로 이걸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제이긴 한데 굉장히 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재밌게 활동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광고업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광고업에서 저한테 되게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혹은 1년에 2번씩 찾아가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혹시나 경험하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를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이제 육성하는 쪽으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왜 영어냐? 제가 글로벌 현대 프로젝트를 10년 담당했거든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제가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아까 윤미 친구가 이노션에 오면 현대자동차를 담당할 일이 많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지원하면 좋겠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저는 자동차 광고를 제 이노션 10년 중에 3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저는 7년은 브랜드 활동을 준비를 했었고, 브랜드 활동을 계속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만든 게 밤낚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낚시에 여러분들 차 나오던가요? 혹시 밤낚시 보신 분들? 그럼 밤낚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네. 밤낚시에는 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 자동차 스펙 잘 몰라요. 자동차 회사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10년차 A로서 창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자동차 스펙을 신랄하게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아마 살펴보시면 제가 작년에 했었던 활동이 이제 단순히 캠페인, 프로젝트, 영상 캠페인, 컨텐츠 기획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작년에 아이오닉 9이 비버리 힐즈에서 그 최초 월드 프리미어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이제 행사 프로젝트들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단순히 자동차 광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본인의 어떤 역량들을 뭔가 발휘하고 싶으시다면 영어 공부하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팀에 인턴을 뽑을 때 저희 팀은 5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인턴을 뽑아서 이노션 웹사이트에 공고가 나기는 하는데 5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인턴들이 들어옵니다. 그 여기 있는 윤미 친구도 저희 팀 OJT를 진행했던 신입사원으로 이미 입사한 후에 OJT를 진행했던 친구기도 하고 앞에서 이노션 부스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던 도지환 친구는 정말 그냥 인턴을 5개월 하고 이노션에 지원을 해서 뽑혔던 그런 친구거든요. 제가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조금 다소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되바라진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력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포트폴리오이신 것 같아요. 공모전이신 것 같고요. 근데 되게 협소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사실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회사. 아까 뭐 워라벨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 워라벨 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제 삶의 구할이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워라벨을 따지는 않아요. 제가 팀장이다 보니까 워라벨을 좀 조절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시기도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있는 시기에는 꼰대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워라벨은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 워라벨을 찾겠다. 그냥 적당한 일하고 적당하게 벌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하면 아마 포트폴리오도 정리 안 되실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회사에 가고 싶고, 나도 그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사고를 전환하셔서 회사를 선택하시는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어필하실 때 내가 이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 내가 이 회사를 들어와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오히려 본인 그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실 때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노션 인사팀 안 계시죠? 계세요? 그 4개 지금 회사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회사예요. 저도 여기에 공채로서 입사를 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사실 굉장히 뚫기 힘들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저는 아마 요즘 입사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좀 작은 회사부터 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광고업계는 되게 협소하고 작거든요. 네트워킹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아주 소규모라도 상관없어요. 입사하셔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들, 오히려 잘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꾸준히 하시고 노력하셔서 아까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카드 뉴스 하나라도 내 손으로, 뭐 하나라도 내 손으로 하면 거기 계신 리더분들이 좋은 리더라면 이끌어주세요. 저도 그렇게 이직을 했던 케이스고요. 뒤에서 하려고 했었던 얘기를 이거 하나 피워놓고 계속하고 있네요. 일단 네,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25년은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해기도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오랜만에 나를 마담 그랑프리로 불러달라. 깐느 여신이라 불러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한국에서 깐느 그랑프리를 받은 아마 3번째 정도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번은 제일기획이었고 2번이 이노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사실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밤낚시를 기획하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요즘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AI가 화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주먹국으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이 프로젝트에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노션에서 10년이에요. 그 전에 회사는 지금 이노션이 5번째 회사고요. 정말 조그마한 광고 대행사에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때는 더 광고업이 활성화되던 시기라 약 한 17년, 18년 전 정도인데 정말 입사가 힘들었어요. 공채로 뽑히는 만무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입사를 했었던 게 20명짜리 패션 광고 행사에 A로 단 2명을 뽑는데 제가 뽑혀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를 하고 났더니 원래 1명만 뽑을 생각이었대요. 20명짜리 회사에서 2명은 과하잖아요. 그럼 왜 날 뽑았냐 했더니 원래 정말 스펙도 좋고 너무 막 영어도 잘하고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 걔를 이미 그 이력서부터 얘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면접을 봤는데 네가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1명 더 뽑아봤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 회사부터 뭐 그 외국계 대행사 등등등 이제 거쳐서 지금 이노션에 2015년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글로벌 현대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3년은 상품 런칭 마케팅. 그 자동차 광고는 신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차, 페이스리프트 이런 광고들을 주로 담당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글로벌 팀에서만 10년이었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광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은 신차 런칭 광고들을 진행했고 그 이후 6년은 제가 컨텐츠 기획을 했었고요. 브랜드 쪽 담당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이게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요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 경험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행사나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제가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행사 기획 팀장을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넥소의 넥스트 모델이었던 이니시우 그 일산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했던 런칭, 아까 말씀드린 비버리힐즈에서 했었던 아이오닉 9, 그 다음에 헤리티지 지금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브랜드 헤리티지 전시, 그리고 또 뭐였죠? 작년에 1억만 대 판매 기념 뭔가 그 세레모니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러한 행사 기획까지 제가 작년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랑프리를 타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듣는 게 특히 업계에 계신 그 같은 동종업계에 계신 A분들이 도대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했어? 어떻게 이런 걸 기획할 수 있었어? 어떻게 광고주들한테 안을 팔았어?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어떤 얘기들을 드리면 좋을까 오늘 사실 이제 이 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런 자리에 아까 기특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얘기를 이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밤낚시 제작팀이 아마 작년에 에드자 페스티벌에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작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드렸다면 광고 대행사의 A들이 최근에는 어디까지 변모하고 어디까지 일을 하는지 그 밤낚시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밤낚시로 바로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밤낚시가 탄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밤낚시까지 오게 됐는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이전에 상품을 이야기하던 USP를 주구장창 외치던 것들이랑은 좀 다른 접근들로 제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어요. 그게 한 5, 6년간. 이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팰리세이드 런칭을 하면서 제가 기획을 했었던 거예요. 팰리세이드는 왜 팰리세이드의 BTS라는 모델을 저희가 최초에 고용을 했는데, 그때 현대차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외부에서도, 이노션에서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팰리세이드는 최초 런칭이었고 패밀리카로서 최초 런칭인데, 이게 7명이라는 7좌석 말고는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는 BTS를, 이게 패밀리카인데 왜 BTS를? 이라는 의구심과 반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도 사실 반신반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 BTS랑 저희가 4년, 5년 파트너십을 가져가게 된 그 첫 계기입니다. BTS를 모델로 한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가지 기억나는데, 보통 이제 상품을 들고 뭐 상품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현대차는 BTS를 상품 소개로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최초의 런칭도 오히려 팰리세이드의 모델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들과의 소통을 원했어요. 그래서 첫 런칭을 피카딜리 서커스, 당시 BTS 콘서트가 영국 스테디움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연간 계약이 되어 있는 피카딜리 서커스라고 하는 저 대형 OOH에서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최초의 런칭 광고를 선보입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오빠들이 나오는 광고가 저 대문짝만하게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나오는구나, 이 소식을 저희가 티징으로 알렸거든요. 근데 저희도 몰랐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현대차에 계신 임원진 분들이, 아니 우리 광고를 보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어?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BTS를 보러 온 거긴 한데, 어쨌든 현대자동차한테는 이게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자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람들이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좋아하는 거, 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줬었던 첫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시작된 BTS와의 인연이 한 4년여에 걸쳐 지속됩니다. 피카딜리 서커스의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타임스퀘어 뉴욕에서, 이때는 팰리세이드 광고였지만 이후부터는 저희가 BTS를 선정한 건 사실 그들이 가진 선한 영향력, 이게 저희가 가진 수소 비전, 클린 모빌리티 비전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종 광고를 하지 않았고요. 계속 수소차, 전기차, 이들의 클린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그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그 런칭들을, 수소 캠페인의 런칭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 번 또 했었고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였고요. 그 다음에는 수소, 당시 또 틱톡이 한참 MZ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그 지구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구의 날에 저희가 그 불끄기 챌린지를 진행했었거든요. 소등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구의 날에 항상. 그래서 BTS가 먼저 나서서 굉장히 힙한 MG 컷을 찍습니다. 라이트를 터뜨리고 거울에 반사된 빛을 이렇게 탁 터지는 그런 컷들을 찍어서, 자, 여러분들도 소등했다는 인증샷을 남기세요 라는 걸로 저희가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그게 아주 막 대대적인 반응을 이끌진 않았지만 에드에이지나 에드위크의 픽업 기사로 다뤄지더라고요. 그것도 새롭네. 우리가 그동안 실어달라고 할 때는 실어주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글로벌 브랜드의 지구의 날 뭔가 효과적인 행사로 우리를 바라봐주네 라고 또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뭐 세계 환경의 날, 그 다음에 저희가 음원도 만들었었어요.
BTS랑 같이.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실제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A들이 실제로 그 테이프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들 음원으로 실어주세요.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패키징 어떻게 할게요. 다 했었고요. 그리고 채널 현대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의 OTT 플랫폼,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모든 여정의 끝을 알리는 콘텐츠들도 제작하고 릴리즈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저게 많이 안 올라오긴 했어요. 이 당시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뮤비도 만들었었는데 저 아이오닉 6로 만든 저 뮤비는 실제로 해외 팬들이 이거 현대차 광고야? 아니면 얘네 뮤비야? 하면서 자발적인 리뷰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그것도 저희한테 지금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 언급해주는 현대차 대단하다. 현대차 이런 것도 하네. 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반응을 하는지를 경험이 쌓여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저거는 거의 외부에 릴리즈가 안 돼서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수소 다큐를 만들었어요. 수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수소 사업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BTS가 친절히 쉽게 알려주는 콘텐츠인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것까지 이제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저희가 뮤비, 음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저희도 자꾸 광고가 아닌 새로운 시도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비전이 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동하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부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춤추는 로봇 아시죠? 로보틱스부터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모빌리티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까지 그게 현대자동차의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비전을 설파하기 위해서 실제 그 장애인 그 운동선수 이분이 태어나서 두 번째 걸음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을 다룬 다큐멘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장애인 야구 선수와 함께 그 다큐멘터리를 공개하기도 하고 이것도 역시 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EV 울산 준공식이 있었어요. 그 현대자동차는 그 울산에 최초의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작년에 EV 울산 공장을 지은 건 저희에게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냥 단순히 광고가 아닌 뭐 그 EV 공장이 설립되었다가 아닌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해왔던 족적에 대한 그래서 그 선대 회장, 그 이후의 회장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기도 했고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헤리티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현대와 잔나비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음원을 제작해서 폰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릴리즈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씩 5년, 6년 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부르는 일하는 근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그냥 광고주 브리프가 15초 광고, 뭐 USP, 뭐 펠리세이드의 어떤 것 이런 거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오픈 브리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브리프를 예전에는 광고주 되게 성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지금은 오히려 열려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조금 생겨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23년 봄에 밤낚시를 처음 기획하게 됩니다. 잠깐 이거 커피 조금만 마실게요. 여기까지 너무 많이 채우셨는데 앞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좁고 답답한데. 여기 자리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안 보여요, 거기. 조금 이렇게 기지개 필까요?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지루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진행할까요? 네. 앞으로 오세요. 쭉 오세요. 거기 너무 뒤에 있으면 어차피 안 보여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앞으로 오세요. 뭐 이 얘기는 안 해도 앞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셨고 사실 결론으로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UCC가 등장하면서 광고 업계는 망했다. 이제 누구라도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항상 들어오던 게 광고는 죽었다. 광고 업계는 망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오래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약간 자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근데 사실 전통 미디어는 죽은 게 맞죠. 그리고 공중파 미디어가 좀 쇠퇴한 건 맞고요. 광고업계 침체라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어떤 광고의 위기라는 위기설은 늘 존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광고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영역, 방법,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는 걸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광고가 어떻게 생존을 하고 진화해 왔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는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힘을 잃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플랫폼이나 그리고 마케팅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광고들 저희 딸도 4살부터 스킵을 배웠는데 아까 뭐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를 돈 주고 스킵하잖아요. 근데 밤낚시는 광고를 돈 주고 보게 만든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받았던 게 10년 전에 깐에서 저희가 참 예산이 너무 없었어요. 이게 상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지 뭘 팔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아주 소중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아니쉬 감독 영화 서치를 찍었던 아이폰 카메라로 그런 분들까지도 막 고려를 했는데 감히 언감생심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좀 현실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조금 상을 타보셨거나 진짜 뭔가 왜냐면 우리는 상 타기 위한 프로젝트니까 상을 타보신 분들이나 라이징하는 뭔가 감독 조금 시각이 새롭거나 그런 분들을 조금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문병공 감독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해 주십니다. 이분은 13년에 그 단편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깐에서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장편을 하다가 엎어지고 뭐 하다 엎어지고 하시면서 뭔가 되게 안타깝게 안 풀리신 분인데 이분은 이미 경험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저희한테. 그리고 패키지로 왔어요. 손석구. 이 두 분이 그 무명 시절부터 되게 친하셨대요. 아마 밤낚시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무명 시절에 만나서 소주 기울이면서 우리 언제 유명해져 보냐, 우리 언제 좋은 작품 해보냐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손석구 배우님이 당시에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저희 예산도 얼마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친구와의 이런 의리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 배우뿐만이 아니라 제작자로서도 뭔가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돼서 저 두 분이 매일 만나서 그 마켄필름 어떤 그 주택을 개조한 프로덕션인데 거기 뭐 3층인가 4층에서 매일 만나서 아이데이션 하고 신업 쓰시고 그리고 나서 제작진이랑 협의하시고 어떨까요 계속 물어보시면서 이 신업을 디벨롭해 나가셨어요. 저는 기획이니까 제작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생한 게 실제로 아이오닉 자동차 카메라로 만든 영화지만 아이오닉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를 찍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볼드하게 광고주 사업부장이라고 하는 글로벌 CMO에게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손석구와 문병곤의 페어로 이러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3박 4일 동안 홍천에서 밤샘 촬영을 해서 그 23년 봄에 이분들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가을쯤에 저희가 촬영을 했고, 그리고 편집은 그 해 말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것만 제작 과정만 1년이에요. 그 제작을 해놓고 제일 고민했던 건 이제는 기획한테 바톤이 넘어왔죠. 이 영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영화답게 사람들한테 선보일까? 왜냐면 여태까지 기업이 영화를 만든 건 처음이 아니에요. 후원을 하기도 했지만 아마 삼성도 만들었을 거고, 제1기획에서. 그리고 다른 데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왜 밤낚시는 달랐냐? 이 포인트부터였던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실제 영화업계에 계신 분들이 만든 거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영화를 영화답게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거는 아마 외부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홍보를 별로 안 했거든요. 이거는 철저히 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도 저희가 이거는 시도하는 거예요. 한번 투자를 해보고 여기서 시사해보고 정말 사람들이 이걸 영화로 즐겨주는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게 또 완전한 확신까지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영화로 봐줄까? 자동차 카메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 사람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도 왜곡돼서 나와요. 손석구도 멋있게 안 나오고요. 막 짤뚱하게 나오고 막 지직거리는 그 화면도 그대로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진짜 즐겨줄까? 아니면 불편해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썬댄스 영화제를 찾는 영화업계 혹은 이 업계의 감독, 배우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선보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24년 1월에 그 자리에서 선보이고 난 뒤에 프라이빗 사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 당시에 현장을 찾았던 성광 배우나 해외에 계신 배우분들이 이거 너무 신선하고 독특하다라는 평들을 많이 해주셨어서 저희가 좀 자신감이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한국에서 우리 이거 영화 상영해보자 라는 자신감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이긴 한데 영화제에서 정말 상을 타게 됩니다. 판타지아라고 하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칸느 광고제에서 저희를 그 그랑프리를 탈 수 있게 해주신 어떤 심사위원의 평이 그 얘기가 있으셨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제, 외국분인데 좋아하는 영화제가 판타지아인데 판타지아는 아무에게나 상을 주지 않는다. 근데 밤낚시가 거기서 탄 걸 보고, 그리고 광고제까지 나온 거 보고 이건 무조건 점수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 피드백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제에서 상을 타기 전에 최초로 그 상을 탔던 건 영화제인 거예요. 영화로서 우리가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영화를 이게 하려고 났더니 더 어려운 건 영화관에 저희가 배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보통 대행사에서 영화관에 뭐 할게요 하면 대관하라 그래요. 대관을 하셔서 진행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대관하기엔 또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관을 하면 모객을 저희가 해야 돼요. 여기 다 아는 분들 앉혀놓고 신용만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전 진짜 이 프로젝트가 영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1+1 아이디어도 냈고요. 손석구 배우가 당시 백글부대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거기 이제 배급사나 제작사 쪽으로 니네 거 영화 틀고 우리 고작 13분밖에 안 되니까 끝나고 1+1 해주면 어떠냐. 그것도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영화관에 개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들 찾아 전화하는 거. 막 전화를 하다 보니 이거를 자문을 해주실 분이 계신 거예요. BA 엔터테인먼트의 장원석 대표님이라고, 범죄도시. 네, 그 분이 이거 재밌다, 너네 한번 와봐 라고 하셔서 배우님이랑, 손석구 배우님이랑 윤경공 감독님, 저희 제작, 기획 다 같이 클라이언트까지 자문을 받으러 갑니다. 그분께서 이거 영화관에 그냥 올려달라고 해. 니네가 배급사처럼 좀 찾아다녀봐.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요?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게 13분이잖아. 막 1,000원 받고 그래봐. 아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A들이 롯데시네마, CGV, 저랑 이제 제 위에 계신 그룹장님이 같이 가서 이제 배급 담당 상무님들한테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영화업계 침체되어 있고 영화가 아무도 안 찾고 지금 MZ들은 숏폼을 좋아하고 근데 영화는 왜 숏폼이 없나요?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해지면 어떤가요? 너무 대작만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지금은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보통 멀티플렉스가 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에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잠깐 친구 만날 때, 영화 대기할 때, 영화 끝나고 사이에 뭐 볼 때 10분만 내면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이걸 안 볼까요? 그리고 영화관도 변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잡상인처럼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그게 또 통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셔서 이제 CGV랑 익스클루시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독 배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배급은 CGV와 저희가 5대5로 배분을 나누게 되고 실제로 그 1,000원짜리 영화를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그 6월 14일부터 개봉을 했는데 아마 13일이었을 거예요. 언론 시사와 기자 간담회라는 걸 또 10분짜리 영화를 가지고 주제에 정식 시사회를 하게 돼요. 너무 웃긴 거예요. 10분짜리 영화를 위해서 기자분들이 와줄까? 기자들이 미쳤다고 여기 이 대작들이 그때 또 뭐 대작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작이 있는 와중에 우리 10분짜리 영화를 위해서 이 먼 걸음을 해줄까? 기자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우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시사회를 기획을 하는데 이 시사회에 10분짜리 컨텐츠에 손배우와 그 다음에 실제 이 브랜드 마케팅 CMO가 등장을 하셔서 우리가 왜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 여기서 브랜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지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도달하고 싶은 건지 이러한 이야기들과 같이 구성해서 1시간짜리로 이 시사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정말 놀랍게 정말 이 시사회를 안 했으면 아마 밤낚시는 또 없었을 거예요. 이 시사회에 보통 자동차는 산업계 기자분들이 담당을 하시고 영화는 문화계 기자분들이 담당을 하세요. 이 영역은 똑같은 기자라고 해도 좀 나눠져 있어요. 정치계 뭐 등등등. 근데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산업계 기자분들과 문화부 기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만의 기사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브랜드 사이드에서 브랜드 홍보팀에서 기사를 드려요. 기사를 드리면 대부분들은 그걸 그냥 자기 회사 이름으로 연합뉴스 어디 다 실어주시는데 여기는 실제로 이 장면을 목도한 이 기자분들이 이거 너무 신선한데 1,000원짜리 영화 뭐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이 기획도 좋은데 13분짜리가 개봉을 한다고? 라는 것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만들어서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 기사가 터진 그 다음 날부터 밤낚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확 올라간 다음에 다음 날부터 저희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더니 1,000원짜리 영화로 개봉을 했죠. 최초에 이거 우리가 CGV가 시도는 하는데 또 이렇게 객석이 많이 안 찰 것 같은 영화를 마냥 그 자리를 해줄 수 없으니 우리 평일 3일, 주말 3일, 한 6일만 계획을 합시다. 저희는 그것만도 감지덕지였어요. 6일이나 우리한테 내준다니 였는데 초기에
저희가 좌석 판매율이 60%가 되는 거예요. CGV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그때 당시 평균 판매율이 10% 정도 됐거든요. 요즘 사람들 영화관 안 가니까. 근데 60%가 와서 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영화도 같이 보는 관람 효과가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CGV가 연장합시다. 한 주 더. 또 한 주 더. 해서 정말 정식 영화처럼 3주를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그 밤낚시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보통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면 사람들이 회피해요. 그 광고처럼 길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광고 아닌 것처럼 만들어도 싫고 광고처럼 만들면 더 싫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돈을 주고 우리는 OTT 플랫폼이고 유튜브 프리미엄이고 돈을 내잖아요. 광고 안 보려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1,000원짜리 돈을 받으면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상영을 한 거예요. 이게 밤낚시가 가진 이제 단 한마디의 마케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노션은 뒤로 숨었어요. 아마 초반 기사에는 이노션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략에 특히 PR은 CGV에서 초반에 나가게끔 했어요. 현대자동차도 내지 마셔라. 자랑하고 싶어도 하지 마셔라. 우리도 안 한다. 너희도 하지 말고 우리도 하지 말고 CGV만 하게 하자. 왜냐? 영화니까. CGV가 파격적으로 10분짜리 영화를 상영한다 라고 해야지 이게 이노션에서 만든 영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영화가 나가면 이건 그냥 망하는 거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략도 이게 AI가 시작되면서 아마 그 뭐 광고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PR의 중요성은 점점 더 상승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프롬프트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입력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노출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PR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수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가 아까 배급사 담당처럼 가 있기도 했고 실제 PR에 대한 고민을 직접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 현대차 홍보팀과도 만나서 너희 보도기사 내지 마라. 너희가 보도기사를 내는 시점은 이 모든 게 영화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고 난 이후다. 해서 그 이후에 그 보도자료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도자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제목을 뽑지 않았고 정말 자신만의 워딩으로 이걸 본 파격적이고 신선한 시도라는 본인들의 인상을 담아서 기사를 내주기 시작해요. 해외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저희가 시도했을 때만 해도 정말 영화관들이 약간 다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추가 관람 효과까지 이어지고 하는 데다가 이게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 4분 44초 뭐 신기한 건 저희가 13분짜리를 1,000원에 틀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44분짜리는 4,000원, 30분짜리는 3,000원, 8분짜리는 1,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 하나의 영화 트렌드로 또 자리하게 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의 아픔은 좀 있었어요.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이노션을 드러내지 않으니 제작들이고 기획들이고 이노션이 너무 안 보인다. 현대자동차와 손석구가 만든 것 같다. 라는 아픔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영화제에서 먼저 상을 받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의 광고제들을 저희가 출품을 공략했던 게 지금 밤낚시가 수상을 확 휩쓸고 있는 그 또 근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숨기가 쉽지 않은데 잘 숨겼고 기다렸고 출품까지의 시간까지를 굉장히 오래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이 썬댄스 영화제 사전 상영하고 이때 손석구 배우랑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아이데이션을 같이 했는데 단편 영화관에 정식 개봉을 하고
저희가 지금 아마 티빙과 대한항공에서는 아직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이 23년 봄부터 25년 가을까지 정말 2년 반에 걸친 아까 AI 시대로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시기에 저희는 2년 반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방식의 광고 경험이고요. 광고가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늘 틀에 갇힌 주어진 대로만 움직이지 말고 제가 뭔가를 시도했던 대로 그래서 하나씩 발전했던 대로 생각하는 근육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의 관점으로 항상 사고를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Q&A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Q&A는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